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외교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있고 이제 갓 1살 생일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다 20살이 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문장을 만들 때 약간 영문식으로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점 감안하시고 제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 얄미운 형님들 2명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3형제 중에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저의 친정에는 부모님과 제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3살 위의 언니를 따라 저도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조기 유학이었어요. 제 언니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제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나 하버드 법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국으로 보내줘요. 네? 아니 글쎄 정미야 안 된다니까. 유학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작정 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엄마, 나도 미국, 응? 언니랑 같이 가게 해줘.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법대는 아니더라도 나도 하버드 갈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할게. 제발.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당신은 걱정 말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려고 이렇게 사업하러 해외로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딸들 하고 싶다는 공부 못 시켜줘서 되겠어?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수입식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차나 건강식품 같은 걸 주로 수입하셨는데요. 우리 4식구 모두 어렵지 않게 먹고 사는 정도는 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걸로 만족하라고 유학은 너무 큰 욕심이라고 제 언니를 말려보았지만 언니는 전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뭐 한 가지에 꽂히면 앞뒤도 안 재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을 가진 게 제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미국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거에 꽂혀서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참 어이가 없죠. 하지만 TV 속의 그 하버드를 직접 보고 그 미국인들이랑 막힘없이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작정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6학년이 되자 영어 회화가 엄청 늘어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대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겁도 없었고 아무리 파란 눈에 금발인 외국인을 만나도 떨고 그러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같이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녔어도 그 반에서 말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저희 언니였습니다. 같이 다니던 대학생들도 언니에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국인 영어 선생님은 원더풀, 엑설런트 이런 단어를 남발하면서 항상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이라고 할까요? 언니에게 괜히 지기 싫었던 저도 언니를 따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타고나기를 언니보다 머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언니가 밤 10시까지 공부하면 저는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언니에게만 좋은 유전자 몰아준 게 아니냐며 부모님께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지금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니 그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은 누구든지 귀엽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언니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 둘만 유학을 보내는 것이 못내 탐탁치 않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든든한 제 아버지의 후원 덕분에 저와 언니는 미국에 가서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유지한 언니는 하버드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인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장도 받고 졸업했던 자랑스러운 저희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기란 어렵기는 했어요. 제 언니는 법대에 힘들지 않게 들어갔지만
저는 입시를 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하버드는 조금 어렵다고 다른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버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로 그런 마음대로 하라고 떨어져도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니까 그 사실만 알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가며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수학이었는데요. 시험을 보기 전날에도 언니에게 과외 지도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선미야, 너 혹시 내가 갔다니까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면서 너도 하버드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다른 좋은 학교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는 꼭 그 학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넘치는 점수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많잖아. 언니가 하는 거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나 언니한테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가르치는 건 내가 하버드 들어갈 때까지만이야. 그 이후로는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 저의 앙칼진 대답에 언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니는 제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개인 과외를 해주었어요. 그건 장녀로서의 의무감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만 미국으로 보낼 때 아버지는 언니에게 저를 꼭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믿을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며 미국으로 가기엔 어린 저의 유학을 언니와 함께라는 이유를 달아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둘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같이 지내던 집을 넘기고 언니는 혼자 자취를 했고 저는 하버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학년 학기 초에는 매일 언니를 만나 같이 저녁을 먹고 서로 그날의 생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언니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며 저와 만나는 것을 점점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언니에게 좀 집착을 하는 성격이라며 저녁마다 만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신 매일 밤마다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갔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언니가 외국 남자와 같은 방을 쓰거나 동거를 하게 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언니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혹시 남친이 언니에게 몹쓸 짓을 강제로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절대 허락하지 말고 내쫓아 버리라고요. 안 그러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언니를 강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지? 절대 그 남자친구가 언니한테 손을 대게 해선 안 돼.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결혼만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언니도 잊어서는 안 돼. 그래, 알았다니까. 마이클은 그런 남자 아니야. 집착은 좀 있어도 신사라고. 자기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날 지켜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전화 끊고 잠이나 자라고. 저는 이렇게 언니의 안전과 행복을 확인한 후에야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었던 언니를 너무 단속하고 억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자애 둘이서 먼 타국에 나가 살 때는 알아서 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언니가 저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제가 나서서 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님 대신 제가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하버드 대학 법학과 건물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 위에 섰어요. 언니만을 사랑한다고 주워 섬기던 그 남자친구가 언니의 순결을 억지로 빼앗아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언니는 그 남자의 뺨을 때렸고 그 남자는 폭력으로 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법대를 졸업해도 절대로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었거든요. 그 법 때문에 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니의 과 친구들이 나서서 언니를 말려봤지만 결국 그날 언니는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며칠간 학교 수업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셨고 그러다가 택한 게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죽은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학교 수업이 없어서 하버드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근교 해안에 놀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저는 하버드 대학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너무 슬픈 나머지 저도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오셔서 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오랜 시간 정신과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언니가 죽은 다음부터 세상은 저에게 회색빛과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의욕도 나지 않았어요. 그 길로 하버드에서는 자퇴서를 썼습니다. 혼자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미야. 이 아빠도 엄마도 우리 큰딸이 죽은 건 너무 슬퍼. 네 엄마도 정미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너처럼 2,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힘들어할 수는 없잖니. 우리도 너를 이제 너라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뭐라도 하도록 노력을 해봐. 그날도 저는 밤만 축내고 누워있는 시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이런 따끔한 말에 저는 불현듯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산책처럼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를 도와 아침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언니를 잃은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우울증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다시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에서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갈 용기는 끝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죽은 그날 저는 미국의 해안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대학생 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다시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저는 카페나 햄버거 가게 등 대학생들이 다닐 만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또래 애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그들의 밝음에 동화되어 언니를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제 인생에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로 힘들었지만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24살이 되던 해 다른 대학 졸업생들처럼 취업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매달 토익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봐서 거의 만점을 받았고 대학 졸업장만 없다 뿐이지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스펙을 쌓은 결과 저는 방송국 외부 제작소에 작가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퀴즈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토익 시험 만점 성적과 하버드 대학 입학 증서가 저를 그 프로그램 작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가 방송국에 취직하고 난 후부터 어머니는 기운을 차리셨고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더라고요. 간간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도 나가시고 동창회에도 나가셔서 제 자랑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모임 동창회에서 만난 어머니의 동창분과 2차까지 술을 드시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동창 친구분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동창의 아들과 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저는 엄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직 소개팅이나 선을 볼 나이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 나 아직 26인데 왜 손자리를 잡았어? 난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살고 싶지 벌써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결혼하면 예능 작가로서의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애라도 나오면 경력 단절료 되는 거 한순간이잖아. 난 아직 결혼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아니, 벌써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같이 연락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엄마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야. 엄마 아직 힘 있을 때 손주 키워주고 싶지 좀 더 있으면 몸 힘들어서 네 아들 딸 키워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번 만나나 봐. 꼭 결혼하라고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네가 좋아서 그 친구 아들하고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잖니.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난 7급 공무원이라는 그 친구분의 아들은 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몇 개의 속쌍꺼풀이 진 눈매를 보자마자 저는 마음의 장벽이 확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지만 제 언니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1년 반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시댁에서는 제가 작가라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면서 시어머니는 결혼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미가 예능 작가라니 정말 난 우리 며느라기 자랑스럽구나.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작가 선생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 창작자가 나오다니 정말 감격스럽구나.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그래? 우리 아들도 7급 공무원이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신랑감이라고. 그럼 뭐래요? 당신도 학교 교장, 우리 아들도 공무원. 나는 정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유리벽이나 철창 같아. 너무 딱딱해. 이제야 나랑 좀 맞는 아이가 들어온 것 같아. 아휴, 너무 좋다. 다행히 어머니 친구분이신 우리 시어머니는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신 좋은 분이었어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에게 물을 뿌리거나 김치 싸대기 때리는 시어머니는 아닌 것에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봐주신 덕분에 저는 아직도 작가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외주 제작사가 아닌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중 제가 지금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 형님과 작은 형님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다는 이유 딱 한 가지였어요. 제 큰형님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둘째 형님도 경제학 박사까지 학위를 따고 우리나라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선임 연구원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머리도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었다는 것은 우리 친정에서는 불문율 같은 거였습니다. 저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려면 친언니에 대한 묵은 상처도 꺼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런 슬픈 말을 다시 꺼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친척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언니 죽음의 사이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남편조차도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았을 때는 새해가 지나고 설날이었는데요. 저는 새댁이니 녹색 치마에 붉은 저고리를 입고 시부모님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가 이쁘다고 하시며 세뱃돈으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새아기,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형님들하고 잘 지내고 이제 우리 마누라는 부엌에서 해방 좀 시켜주어라. 이제 우리 마누라도 며느리가 셋이나 됐으니까 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이고 당신은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요. 어디 가서 그런 시어머니 노릇 했다간 큰일 나요. 요즘 시대 시어머니들은 아들 집에 갈 때도 전날에 미리 며느리한테 허락받고 가야 한다던데? 큰애랑 작은애도 안 그러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는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그런 걱정 마시고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큰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러시면 어쩌라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이미 시어머니와 몇 년이라도 같이 살아와서 그런지 어머니 앞에서도 자칫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말도 잘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댁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으니 되도록 말을 아끼고 얌전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가짐도 말도 조심해야 친정 부모가 욕을 안 들을 거라는 어머니의 단단한 당부가 있었거든요. 하긴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동창 친구시니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형님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따돌리며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 첫 명절에 저녁 식사 후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제 옆에 와서 한복을 입고 앞치마를 한 저에게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선미야, 무슨 일이니? 아니, 얘 어쩌다 한복에 물을 튀겼어. 아유, 이건 빨기도 힘든 건데. 어쩌니? 아유. 설거지 하다가 물이 좀 튀어서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죠. 죄송해요. 그러게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동서 괴롭히려고 일부러 물 묻힌 거라고 오해하겠어. 안 그래? 동서가 그릇을 제대로 안 헹구길래 나는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게. 내가 과일 깎으면서 봤는데 말이야. 우리 막내 동서가 거품 있는 그릇 뒤쪽을 꼼꼼하게 안 닦더라고. 나도 말해주고 싶었는데 혹시나 동서가 괴롭힌다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말 안 한 건데 우리 형님은 그 꼴을 못 봐서 그래. 얄미운 동서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한마디도 대거리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이 대신 화를 내어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두 형님들도 남편에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만은 제 편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얼마나 제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있었으니 저는 명절에 시댁에 꼬박 3일간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명절이라고 시어머니는 설날 다음 날에 친정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언짢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긴 하지만요. 두 형님들은 설 당일날에 각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저한테 다 밀어두고 그 두 사람은 아주 꽃단장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결혼 후 첫 명절에는 바로 당일 말고 그 다음 날에 친정에 갔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댁의 룰 같은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서운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나한테 떠밀듯이 하고 가버린 거라든지 제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대놓고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걸 즐기듯이 말했다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이었죠. 저는 28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직 아기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그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했고 2, 3년은 신혼생활을 즐긴 다음 아기를 갖기로 동의했거든요. 그나저나 제 두 형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보다 더 얄밉게 간섭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아기를 갖지 않느냐, 혹시 저에게 무슨 하자가 있어 애를 못 갖는 건 아니냐며 꼭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모함하고 나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그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어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일진들처럼 저라는 타겟을 찍어두고 괴롭히는 것을 확실히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만의 억측이 아니었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은근슬쩍 제 욕을 할 때마다 입술 끝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얼굴에 비웃음을 띄우면서 그런 말을 하면 누구라도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시댁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어요. 제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아는데 뭐하러 그들의 바보 같은 도발에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건 두 형님들의 부활을 더 돋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정말 철면피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꼼짝도 안 하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거 아니야? 형님,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어떻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냐니 뻔뻔스럽게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건지. 얼굴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형님? 그러게. 그건 작은 동서가 한번 궁리해봐. 어떻게 하면 그년을 정신 못 차리고 펑펑 울게 만들지 말이야. 알았지?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이나 그들은 저를 괴롭히며 재미를 느꼈고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야 말이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그 두 사람들은 제 머리도 툭툭 때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며 저를 깔보는 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남편의 형님들 역시 자기 아내들의 말만 믿고 저를 완전히 모자란 여자인 줄로 믿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입으로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저를 시댁의 하녀처럼 생각하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다못해 맥주나 담배가 떨어져도 자기네 애들은 안 시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시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켜도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시댁에서 우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서러워도 두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제 남편은 그 두 형님들이 저에게 일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두 형들에게 와이프 단속 좀 잘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저를 감싸주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남편의 말 따위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추석 명절 때 제가 큰형님이 시키는 담배 심부름을 거절하자 큰형님은 주먹으로 제 머리를 툭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화가 나서 형님에게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은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막내 서방님, 제가 언제 동서한테 못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동서가 배움이 짧으니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가르쳐주려고 했던 건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가르치다가 손 좀 올린 거 가지고 막내 동서가 그래요? 제가 때렸다고? 머리에 손 잠깐 댄 것뿐인데? 너무했다 동서.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한테 따지기부터 하시는 거 서방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쪽 말만 듣고 그 입장에서만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죠. 동서 친정에서 가정교육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았어? 우리는 엄연히 동서의 윗사람인 거 몰라? 그러니까 큰형님한테 얼른 사과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이고 손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데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찬찬히 듣지 않으면 완전히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두 형님들의 화술이 정말 악마의 혓바닥처럼 교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날은 중재를 해주셔서 다행히 모두 뒤집어지지 않고 슬쩍 덮여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후에도 큰형님이 제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던 거예요. 저는 친정집에 가서도 갑자기 그동안 꾹 눌러온 서러운 생각이 들어 그만 친정엄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눈물샘이 터진 것을 보시고 친정엄마는 크게 놀라서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선미 얘가 왜 이러나? 자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와이프가 저희 형수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치만 저는 우리 선미만 사랑하고 아껴줄 거예요. 이보게, 자네 집안 문제가 아니어도 얘는 어릴 적부터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애일세. 그러니 우리 선미랑 살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말고 잘 감싸주면서 살게나. 우리 선미 어디 가서 잘못하거나 눈치 없는 아이는 아닐 거야. 그러니 잘 봐주고 감싸줘. 내 부탁할게. 아, 당신 무슨 그런 말을 다 해요. 아니야 정서방,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려. 선미야, 마음 굳게 먹고 그만 울어. 시댁이 편하기만 한 장소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야지. 형님들이야 네가 좀 더 나이 먹고 시댁에서 입지가 굳어지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친정엄마는 저에게 위로도 하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모진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냉정한 엄마가 좀 서운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친정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말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 엄마도 제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마음 아프지 않을 리가 없었을 건데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 번에 설날을 지내고 한 번에 추석도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집으로 불러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니까 제가 두 형님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명백해도 시어머니가 형님들을 함부로 혼내지는 못한다고 하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형님들의 친정도 큰형님네는 강남에 300억 건물을 가진 부잣집이고 둘째 형님네는 시아버지가 법조계에 있는 분이라고 시어머니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조차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친정 눈치까지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평범한 사업가 집안인 것이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은 저를 괴롭히는 것을 고작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또 김장철 사이에 10월 말에 시아버님의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두 형님들은 자기들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온다고 하면서 또 시어머니와 저만 둘이서 모든 제사 음식 밑준비를 하도록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큰형님에게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요. 큰형님은 타격이 하나도 없었는지 오히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교수인 건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지 않았니? 수업만 하고 온다면 넉넉히 6시면 끝나고 학교에서 바로 오면 이 시어머니가 갈아입을 옷도 주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늦었어? 어머,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시댁에 올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 입을 옷도 이미 싸가지고 출근했고요. 저도 사실 일할 생각 다 하고 왔어요. 혹시나 남은 일이라도 있으면 할게요. 이번에는 제사 끝나고 설거지는 저랑 작은 동서가 할 테니까 어머니랑 막내 동서는 쉬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제가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제사 나물 붙이고 전 붙이고 했던 수고가 다 씻겨나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의 작은 형님에 비하면 큰 형님은 양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아예 제사가 끝나고 나서 오지도 않고 전화만 한 통 했을 뿐이었어요. 갑자기 예정에 없던 야근을 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제사에 못 간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짧은 통화를 끝낸 후 시어머니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니는 네 와이프가 이 시어머니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번만큼은 큰형님도 작은형님을 쉴드 쳐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책 잡힐 일 하나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그랬던 거라면 시어머니도 이 정도까지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시진 않았을 텐데요. 작은형님은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시아주버님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장을 봐오는 것이나 오후에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 아주버님이 맡았다고 하시더군요.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주버님보다 연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아주버님을 무시하기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작은 시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드리고 빌어서 어떻게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과 작은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께 제사 때 장본 비용 충당하라고 50만 원씩 100만 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무마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화를 쉽게 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김장철에 온 며느리가 다 시댁에 모였을 때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참 사람이 좋은 것이 물러 터진 것 같기도 하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 역시 돈만 들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김장하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사에는 늦거나 빠져도 김장날에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도 맞추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스케줄을 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두 형님들도 김장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듯 그날은 제 시간에 시댁에 오더라고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시댁에 가서 배추 절이기부터 동원되어 있었고요. 결혼하기 전 친정집은 공장 김치를 마트에서 사 먹던 분위기여서 저는 당연히 김장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칼질도 서툴고 파나 물을 채 써는 건 제게는 너무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제게 팔을 다듬고 채 써는 것을 조금 시켜보시던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는 세척이나 배추 뒤집기, 풀 끓이기 같은 쉬운 일만 시키셨습니다. 어머, 이거 누가 채 썬 거예요? 물을 이렇게 굵게 해놓으면 어떡해. 막내 동서 진짜 깬다. 한 번도 김치 담가본 적 없어? 아,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 됐다고 해야 할지. 동서, 평소에 서방님 밥은 제대로 해주고 사는 거 맞아? 그날도 어김없이 두 형님들은 제가 해놓은 일들을 트집 잡으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형님들의 비아냥거리는 행위와 말들을 참아 넘기려고 해봤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님들은 저를 괴롭히겠다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영어를 사용하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식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걸로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영어로 하는 말이라 생각해주세요. 전혀 말이에요. 진짜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욕하고 있는 건 꿈에도 모를걸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저딴 고졸 무식쟁이가 겸상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어머니도 마찬가지셔. 어떻게 같은 며느리라고 저딴 년하고 우리를 같은 밥상머리에 끼워 넣을 수가 있어? 진짜 우리들이 밥 다 먹고 남은 찌꺼기나 먹어야 할 년한테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긴 해. 저것 봐, 저년. 김치도 더럽게 못 담그는 것 봐. 저는 저를 대놓고 비웃는 두 형님들의 말을 듣다 완전히 참을성에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매운 김치소를 막 넣고 있는 두 형님들의 머리 위에다 엄청 짠 멸치 젓갈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김치를 담던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뭐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두 형님들은 어안이 벙벙해 눈을 비비며 미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두 년들의 머리 위에서 저는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앙칼지게 쏘아붙여 주었습니다. 왜? 너희들만 영어할 줄 아는 것 같니? 나 중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한 여자야.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어. 그리고 나 하버드 대학교 입시 증서 있는 여자거든? 영어를 하려면 뭘 알고나 말을 하든가 해. 니년들이 하는 그 영어 문법 한참 안 맞는 문장들인 거 알기는 하니? 이 미친년들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까지 깜짝 놀랐어요. 제 유창한 영어 실력도 물론이겠지만 제 폭탄 선언이 얼마나 뜻밖의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언니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갔었다는 것과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었다는 과거는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남편도 몰랐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에도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이 높고 공부라면 남들 못지않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과거가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겨우 그깟 박사학위가 뭐라고 사람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저를 한참 낮게 보는 그 두 년들의 행패에 더 이상 비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두 형님들은 코웃음을 치며 제가 하버드 입학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하버드 입학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년들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년들의 멍청한 표정은 사실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어때? 이걸 보고도 니년들이 할 말이 있어? 말을 하려면 똑바로 영어를 사용해. 알아들었어? 저의 매끄러운 영어 발음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내던지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들 굳어있다가 제 남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하버드 입학생이었던 것이 맞냐고 하며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비밀로 할 수가 있냐고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전부를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남편은 어느새 울고 있던 저를 가만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다 쏟아내. 더 울어도 돼. 당신도 그때부터 얼마나 언니가 그립고 죄책감 느꼈겠어. 나 그런 당신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언니 때문에 울지 마. 그리고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난 당신 남편인데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그 얄미운 형수님들이 또 당신한테 뭐라고 한다면 내가 다 막아줄게. 형들과 척을 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저는 다정한 남편의 말에 얼음처럼 굳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저는 시댁의 아파트 단지 현관에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두 형님들은 저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돌아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뛰쳐나간 후 두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잘못하더라도 관대하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면서 큰며느리 둘이서 저를 따돌렸다고 하면서요.
그게 고딩 일진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서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시댁의 기강을 잡는 분은 역시 우리 시어머니 뿐이셨습니다. 저는 친정에 시어머니가 싸주신 김장김치를 들고 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처음엔 왜 분란을 일으켰냐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제 남편이 저를 역성 들고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건 정말 연속극에 나오는 시원한 사이다 복수일 뿐이었어요. 제 형수님들이지만 제가 봐도 우리 선미 너무 티나게 괴롭히던 게 보였거든요. 저도 이제부터는 형들 눈치 안 보고 우리 선미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형들이랑 다시 안 보는 일이 있더라도 형수들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행동은 지적해줘야 맞는 겁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변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는 아주 잘했다고 사위에게 술 한 잔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희 친정에서는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온 가족이 소주 파티가 벌어졌어요. 남편과 제 친정아버지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던 건 물론이고요. 지금은 같이 낚시도 가고 등산 여행도 가는 단란한 장인과 사위지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의 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마신 듯 후련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언니가 죽고 나서부터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언니는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저라도 언니를 대신해서 언니가 못했던 일들을 이뤄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약속했어요. 이제 제 아들이 갓 2돌이 지났지만 저는 프리랜서의 형태로라도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육아는 이제 젖을 뗐으니 공동 육아를 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당연히 제 제안을 찬성했고요. 남편은 요즘 들어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말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아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는 김에 둘째도 낳자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하나만 키울 생각은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 딸을 꼭 낳고 싶다고요. 남편은 잘하면서도 남자들 사이에서 치였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만 여자여서 저의 시어머니도 손녀딸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딸을 꼭 낳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낳으면 이름을 정미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언니의 이름을 따서요. 그게 죽은 언니에게 속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혼 초에 형님들에게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있던 때에 저는 지금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제 본성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활발하고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제 본 모습을 찾게 되어서 정말 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인생은 길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형님들에게 주눅 들고 참으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형님들의 통제와 괴롭힘에서 벗어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아주 가볍습니다. 남편도 온전히 제 편이고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남편이 평생을 살아갈 동안 믿을 만한 내 편이 되었다는 것이 제일 이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남편과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가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지만 우리 세 식구 같이 지내는 우리 집은 항상 따뜻하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글을 읽고 동서들이나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셔서 하고 싶은 말 하고 한번 콱 들이받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도 속은 편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늘 우유부단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어째 인생에서 제일 중대한 일을 저같지 않게 과감하게 처리해버리게 되었어요. 제 나름 기념할 만한 사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뒷수습에 있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질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열심히 밀고 나가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여기 보면 보통 어디 살고 몇 살인지도 종종 얘기하시던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저도 한번 밝혀보게 되었어요. 결혼 여부를 물으신다면 올해 들어 3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이랍니다. 다들 갑자기 너도 나도 결혼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꼭 그런 흐름에 끌려서 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약간 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였어요. 우리 신우이는 진짜 인형처럼 예쁘게 생겨서 처음에는 저와 아주 감정이 좋았답니다. 꽤나 살갑게 잘 대해주었거든요. 언니, 저는 예전부터 우리 오빠가 장가 가면 새언니랑 쇼핑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거 꿈이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제 새언니가 되어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팔짱을 대뜸 끼고 그러니 제 딴에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전 여동생이 없고 시커먼 남동생만 있다 보니 이처럼 귀엽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가씨가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혼 전에야 딱히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저냥 지냈지만 결혼하고서는 시댁이 근처여서 그런지 자주 보게 되었어요. 제 기억엔 아마도 신혼 한 3개월간은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 무렵 때에는 아가씨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꽤나 심각한 분위기였었거든요. 여기에도 좀 만만치 않은 사연이 있기는 해요. 우리 시부모님은 아들인 우리 남편보다 딸인 아가씨를 정말 끔찍하게 이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상견례 때에도 우리 엄마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한 얘기에도 어머니는 엄청 진지하게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사돈 아가씨가 참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딸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 보내실까 몰라? 어디까지나 정말 예의상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우리 엄마 눈에야 아무리 뭐가 어쨌다 한들 본인 딸이 제일 예쁘지 남의 집 딸이 뭐 얼마나 이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냅다 하고 받아서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수영이요? 맞아요. 우리 수영이 연예인 하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집은 아무데나 안 보낼 거예요. 무조건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고 집도 강남권 열쇠 갖고 나오는 신랑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여간 저나 얘네 아빠나 우리 수영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딸내미 이쁘단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이건 뭐 그냥 아는 동네 이웃들끼리 할 소리지. 상견례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 자리, 그러니까 남의 집 딸이 그 집으로 시집 오는데 할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본인들은 아들 집을 서울도 아닌 경기도권에 얻어주시면서 서울 본가보다 훨씬 부촌인 강남권 쪽으로 딸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때 나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한테 엄청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야,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하냐? 지 딸은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지 아들은 어떻게든 싼값에 처리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냥 지들끼리 말던가. 그걸 우리 면전 앞에서 해야겠냐고.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저 옆였네.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멋을 너무 부렸다며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더니 저 소리 하나 잡고 며칠을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싫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넌더리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이땐 저도 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딸 귀하고 이쁘다고 그냥 그런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 결혼하는데 엄마까지 자꾸 잔소리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물론 이런 말 한다고 입이 쏙 들어가는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대충 조용하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아가씨가 만나는 남자가 있긴 했었나 봐요.
우리 신혼 초기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무렵 때 시댁이 전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터치도 안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니 그렇게 천사같이 이쁜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 김에 딸내미도 좋은데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좀처럼 설득도 안 되고 서로 합의점이 자꾸 어긋났었나 봐요. 저도 이때 뒤늦게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남편 통해서 듣게 되었답니다. 수영이 만나는 녀석 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 오빠인 내 눈에도 영 별론데 우리 부모님 눈에는 어떻겠어. 하여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수영이도 만만치 않아. 결혼할 거면 꼭 그 녀석이랑 한다고 무섭게 대들더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확실히 어른들이 좋아할 타입은 아니겠더군요. 솔직히 정말이지 신이 다 주지는 않는가 봐요. 우리 아가씨처럼 이쁜 사람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니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마. 내가 전에 한 번 봤는데 수영이랑 나이 차이도 4살이나 난다니까. 위로 4살이 아니라 아래로 4살이라고. 둘이서 얼마나 좋아 죽겠다고 방 얻어달라고 난리를 피우던지. 그때 엄마가 알아눕고 집을 아주 뒤집어 엎었어. 그런데 넌 잘 모르겠지만 수영이 걔가 생긴 건 순한데 뭐 하나 결정하면 고집이 아주 장난이 아니야. 몰랐는데 아가씨가 무작정 가출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이런 일면이 있었는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의외이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결혼하는 걸 보고 아가씨나 어머니나 똑같이 모녀간에 마음이 생기긴 했었나 봐요. 다만 상대는 달랐던 것 같더군요. 남편도 이 부분에선 애지간히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엄마야, 다른 사람들한테 얼른 소개받아가지고 하루빨리라도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놈이랑 몇 년을 저렇게 붙어 있으니 속이 상하지. 그리고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수영이가 그 녀석이랑 얼마간 좀 살았어. 지금은 집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도 아빠가 2년 끝내 뭐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야. 진짜 세상 청순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가씨는 저보다 나이도 1살 어린데 그 연하 남친이랑 수년째 동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너무 의외인 이야기까지 들어버렸어요. 남편도 저를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했겠지만요. 그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수영이가 임신을 했네 안 했네 집이 한번 뒤집어졌었어. 아참, 너 이 말은 절대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 엄청난 금기사항이야. 그때 진짜 엄청난 피바람이 지나갔었어. 솔직히 남녀가 몇 년을 같이 동거를 하고 있고 한창 어린애들이니 뭔 일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쟤네를 떼놓고 싶은 거야. 그래놓고 결국 어머니 편에 기울어진 아가씨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어린 남친이랑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엄연히 아가씨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 이쁜 외모를 갖고 왜 그랬던 걸까요, 정말? 수영이가 거절한 게 아니고 그 남자애한테 차였대. 다른 여자애가 생겼다나? 뒷단엔 수영이가 연상이니 어린 여자애도 만나보고 싶다는 둥 얻어맞아도 할 말 없는 소리를 한 거야. 결국 정리는 했다 쳐도 이별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내가 진짜 쟤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아. 남편은 자기가 봐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여동생이 이상한 놈 하나 만나서 허송세월했으니 속이 상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무마되는 것 같더니 어머니는 금세 여기저기서 남자를 알아보시더군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흘러왔지 뭐예요. 예, 영미야. 네 주변에 좋은 남자 좀 어디 없어? 좀 괜찮은 청년 있으면 알아봐줘라. 우리 수영이 정도면 어디 재벌집 시집 보내도 안 아깝잖아. 그래도 쟤 1살, 2살 계속 먹으면 답이 없어. 그나마 아직 어릴 때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좀 찾아봐라. 전 이 말도 좀 웃긴 거예요. 아무리 외모 멀쩡하다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만 봐도 아가씨 성격이 의외로 괄괄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전 남친과 동거를 5년이나 했었고 그 사이에 임신했을 뻔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다행히 아니긴 했지만 거의 사실혼 관계를 쭉 이어왔던 건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제 눈에 고슴도치지만 무슨 재벌집 아들이냐고요.
나름 학벌이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긴 하지만 배우자로 선택할 때 그것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있던 날이었거든요. 이날의 대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무렵부터 저와 시댁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가씨 신우하도 말이에요. 남편이 뜬금없이 좀 멍청한 소리를 꺼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근데 지들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냐면요. 근데 처남도 사실 아니 처남만 아니었으면 꽤 괜찮은 신랑감인데 말이야. 대학도 괜찮은 곳 나왔고 직장도 이제 막 들어가지 않았나? 좀 더 키우면 좋은 신랑감일 텐데. 하여간 사돈관계라서 안 되겠다. 별게 다 아쉽네 나도. 순간 저는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나 확 째려봤는데 저 못지않게 눈을 흘기는 사람이 둘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와 신우였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애가 미쳤나 봐 정말? 준영이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아무튼 말이야. 뭐 남자 같아야 말이지. 어머 내 정신 좀 봐. 저기 영미 너는 말 너무 새겨 듣지 말아라. 일단 뭐야 그래 사돈이잖아. 사돈인데 애초에 말이 안 되잖냐 그치? 이러면서 제 동생을 아주 가짠치도 않다는 투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여기서 신우가 완전 초를 쳐버렸고 우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평행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오빠는 진짜 한 대 맞아야 돼.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나 갖다 붙여. 아니 뭐 그 사돈분이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나는 이상형이 있어. 솔직히 좀 아니긴 하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언니한텐 미안하지만 저한텐 땡이에요. 이것들이 쌍으로 다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을 제 동생을 지들 멋대로 도마에 올리는 건가요? 저도 참지 않고 바로 답했는데 신우는 그게 되게 거슬렸나 봐요. 어디 네 주제에 반박을 하냐 이런 투로 바로 따라붙더라고요. 제 동생이 뭐가 어때서요? 얘 지금 여자애들이 만나자고 줄을 섰는데. 안 땡기면 아가씨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제 동생 거들먹거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 아니라니 걔가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요? 신우는 제 말에 제깍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쉬지도 않고 따박따박 받아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동생 얘기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언니? 근데 뭐 어쩌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나온 건데 언니 너무 예민하시네.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뭐 되게 헐값에 갖다 팔아도 되는 것처럼 말을 막 하신다. 왕년에 여자고 남자고 줄 안 섰다고 말하는 사람 있긴 한 건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한 싸움을 퍼붓게 되었고 저도 참 이때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애초부터 제 동생 얘기를 이 사람이나 아가씨나 다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앞에서 품평하듯 말하면 기분이 좋겠나요? 저도 이때 너무 빽거리긴 했지만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어머니나 신우 둘 다 서로 마주보더니 뭔가 보통 아니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마구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고 저는 연신 차 안에서 씩씩거렸어요. 남편은 계속 제가 예민하다는 투로 말을 하는데 이 인간도 그쪽 파라는 걸 저는 왜 늦게서야 실감을 한 걸까요? 그땐 그냥 그러고 넘겼답니다. 얼마 안 되어 우리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고 아주 예쁜 딸내미를 낳게 되었어요. 물론 임신을 했을 때며 출산을 하고 난 뒤까지 시댁과의 에피소드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새삼스레 혈압을 올리고 싶진 않아서예요. 하나 기억나는 게 있긴 하네요. 도저히 잊지 못할 임산부에게 있어 최고 막장 같았던 이야기 말이에요.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들 눈에도 그리 보였던 걸까요? 이때는 제가 임신 막달이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을 무렵 또 신우와 어머니는 막말을 했어요. 남편은 아버님 따라 마트에 가 있고 저와 어머니 신우만 셋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데 굳이 과일까지 먹고 가라고 해서 다 썰어서 내놨더니 그때 방영되던 막장 프로그램을 보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어머니가 하셨답니다. 어머, 수영아, 저것 좀 봐봐. 세상에 다른 남자 아기를 임신해놓고 저렇게 끝까지 우겼단다. 세상에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냐 정말. 그러자 신우는 다리 꼬고 누워서는 사과를 아삭아삭 먹으며 저를 힐끔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임신 중이라 참았지만 그때 그냥 머리채를 잡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실컷 유세 떨고 나왔는데 남의 집 애면 진짜 기가 막히지. 유전자 검사를 낳고 난 직후라도 바로 했어야 됐는데 말이야. 그 뭐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언니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런 거 해두면 서로 깔끔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면서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양 저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유전자 검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가씨? 아닐 거라면서 검사를 하라는 건 뭔데요? 그게 지금 아가씨 조카 품고 이렇게 고생하는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저도 꽤 한다면 하는 타입이고 그냥 당하고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은 사회생활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가족이라는 곤란한 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정도껏 말을 피해가면서 또 나를 너무 얕볼 수 없도록 머리를 잘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없는 시댁 초년생이다 보니 저도 좀처럼 강약 조절이 안 되었어요. 신우는 이런 저를 보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했던지 약 올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그 인형 같은 이쁜 얼굴도 아주 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우, 우리 새언니 또 너무 예민하다. 언니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 우리 조카가 닮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둘이나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감당 안 되는데? 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몰라요? 언니 무서워서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엄마, 내가 그렇게 말이 이상했어? 무슨 신데렐라와 계모들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지엄마한테 저렇게 묻는 신우를 보니 진짜 등짝을 한 대 날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 건데 말 맞다나 어떻게든 자기 조카를 품고 있는 새언니한테 말을 젖따위로 하냐고요.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 딸부터 품고 편드는 분이라 당연히 이런 싸움에선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후로는 시댁에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왜 임신 때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고 시댁과의 분쟁도 커지면서 많은 며느리들이 발길을 끊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이걸로 조금 원수지듯 사이가 나빠져 버렸고 몇 번을 시댁에서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저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남편이 이쯤 되니 약간 서운한 듯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수영이는 너 생각해서 애기 봐준다고 오는 건데 왜 그렇게 못 오게 해? 장모님은 계속 집에 계시잖아. 천안만 해도 엊그제 다녀갔고 말이야. 왜 우리 집 식구들만 못 오게 하는 건데? 아들 집에 오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남편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리 말하는데 저는 산후 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미움,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한 뭉텅이로 섞여서 폭발해버렸어요. 진짜 아기 낳고 나니까 화만 늘었나 봐요. 뭐? 우리 이쯤에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집에 있었어? 대답해봐. 그 시간에 자기 회사가 있잖아. 우리 집 식구들 집에 오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를 도와줘. 자기가 알아?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절대 안 오시고 고기며 반찬들, 과일들 잔뜩 해서 오시잖아. 그리고 애기 봐주고 나 잘 수 있게 해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밀고 물걸레질까지 엄마랑 아빠랑 다 해준다고. 근데 어머니랑 아가씨는? 자기는 지금 설마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아주 벅벅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건 당연한 처사였어요. 친정 식구들은 딸 눈빛이 시커매진 걸 보고 아주 애달아서 속상해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영미야, 저기 가서 베개 좀 갖고 와봐라. 수영이 피곤한가 보다. 어머니는 한창 아기 낳고 몸도 잘 못 푼 며느리한테 자기 딸 누울 이부자리를 봐주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우는 그냥 앉아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엄마 성격을 아주 잘 알고 누워서 부려먹더라고요. 엄마,
나 커피 오늘 못 마셨는데 당 떨어지니까 어지러워.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나 애기 좀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서 은근히 지 엄마 시켜서 제가 다 해주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아침부터 밥 한 끼 못 먹은 상태로 시댁 식구들 맞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쓱 들이닥치더군요. 그래놓고 밥 줘라, 커피 줘라, 애기 안아보자, 이부자리 좀 펴봐라, 우리 좀 눕자. 이딴 식이었던 거예요. 틈만 나면 집으로 스며들어 오려고 하는 저 모녀들을 쫓아내려고 남편이랑 싸워댔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참 바보 같고 의미 없는 말이긴 한데 왜 남편이 제 편인 줄 알았을까요? 그나마 남편이 제 장단을 맞춰줄 때는 저와 있을 때뿐이었어요. 금세 자기 엄마나 여동생이 나불대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자신감이 팍팍 차오르는지 너무 멍청하게 정말 티가 다 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 우리 집에서 엄마 생일 하고 싶으시대. 며느리 상 받는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차려드리기도 했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해드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 저는 눈을 바로 획 흘기면서 날카롭게 물었고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세상이 변하고 변했고 어쩌고 하는 건 늘 어머니 레파토리 아니야. 어쩜 어머니 말투 그대로 옮겨오면서 나한테 어머니가 내 뒷담한 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서 어머니 생신하자는 건 아가씨 생각 맞지? 왜냐면 애기 돌 때에도 아가씨가 그 말 한 번 했거든. 자기 엄마 불쌍해서 죽겠다나? 맞지? 내 말 맞아 안 맞아? 남편이 완전히 그대로 걸려버리곤 풀이 죽어서는 말을 못하고 있더군요. 애지간하면 저도 한 번은 그냥 치사하고 더럽다 치고 해드릴 생각도 없진 않았어요. 그저 예의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렇게 또 하나씩 틀을 짜가지고 지들 입맛 안에 저를 넣으려고 하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면서 저한테 바싹 엎드려 빌어대니 그냥 까짓 거 한번 모르는 척 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군요. 왜냐면 저는 때마침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질 예정이었고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 것도 당분간은 없을 터였어요.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답시고 이래저래 어머니 생신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런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저 집 인간들 집으로 불러들이면 인간이 아니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아버님과 어머니 시누이 셋만 오기로 했던 자리에 뭔 친척분들을 그렇게 더 모시고 온 건지. 우리 집이 잠실 주경기장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투룸 빌라예요. 거기에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분들을 8분이나 더 초대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당일 통보 말이에요. 무려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휙 던지듯 말하더군요. 언니는 모르겠지만 우리 먼 외삼촌이 있어요. 외숙모랑 거기 자식들도 둘 올 거고 다 우리 엄마 축하해준다고 외가쪽 가족들이 좀 올 거예요. 밥 있죠? 조금만 더 준비해주면 될 거예요. 이 전화도 황당해 죽겠는데 이후로 들이닥친 풍경은 더 맑았지도 않았답니다. 대뜸 초면부터 저에게 반말 찍찍 하시는 시외숙모님부터 해서 그 집 자제분들도 그렇게 썩 예의 바르지 않더라고요.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 결혼식 말고는 뵐 수도 없었던 분들이 옹기종기 8명이나 더 따라붙게 되었어요. 그분들 몫으로 갑작스레 음식을 늘리고 더 주문했고 칭얼대는 애기 달래가면서 이날 생신을 치르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신우는 거기서도 제 엄마 생신을 챙겨준 저에게 조금도 고마운 마음이 없고 이제서 제가 자기 말을 좀 듣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주 맘 놓고 망할 소리를 해대더군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결혼하고 진즉 받았어야 할 생신상을 이렇게 손주 보고 한참 지나서 받으니까 말이야. 하여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최덕순 씨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 복은 좀 그래도 딸 복은 있으니까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어른들이랑 낄낄거리고 웃는데 진짜 너무 밉상인 거예요. 어쩌자고 얘는 이 정도로 밉상으로 태어난 건가 싶고 처음에는 이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도 갈수록 사납고 심술궂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랐는지 더 망언을 하는데 진짜 자식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연히 내 자식인데 왜 아무런 고생도 연고도 없는 신우 지가 나서는 거냐고요. 아구구, 우리 이쁜 조카, 우리 공주. 우리 예연이는 고모랑 너무 많이 닮았지요. 고모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야, 우리 공주. 예연이는 고모네 가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계속 쪽쪽거리면서 자기랑 닮았다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그럽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날 생신 당사자셨던 어머니까지 선을 모르고 마구 본인 맘대로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 예연이는 지 고모를 아주 쏙 빼닮았어. 우리 집에 이런 인물은 할미랑 고모밖에 없지. 이쁜 고모 닮아서 우리 공주도 저렇게 이쁜 거야. 엄마 닮아선 저 외모 안 나오지. 어머니와 신우는 대충 이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데 생신이기도 하고 더 험한 말을 이 앞에서 낼 순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생각한 방법은 생신 당일날은 어거지로 참고 며칠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신우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리했더니 신우는 이제 뒤도 안 보고 저한테 마구 대들고 함부로 대하더군요. 이때 저는 벼르고 있었고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뜸 바꿔주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되게 이판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격 괄괄하고 어디 나가서 싸움 접은 적도 없는 엄마를 여기에 껴넣었으니까 말이에요. 엄마는 저한테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언제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눈에 까신 사돈처녀에게 기회가 되자마자 포탄을 쏟아부었답니다. 저기 사돈처녀, 나 영미 엄마예요. 우리 꽤 전에 상견례 때도 보고 예연이 돌잔치 때도 봤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오늘 영민에 왔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거 아주 내가 사돈처녀한테 실망했어. 아니 어쩜 그 공주 같은 얼굴로 말을 그렇게 안 이쁘게 하나? 사돈처녀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그런가 본데 그렇게 마음 곱게 안 쓰면 사람이 다 돌려받는 법이야. 나중에 시집 가서 어떤 시댁을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살아? 엄마는 정말 거침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 기준엔 어쩌면 신우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폭언을 퍼부었어요. 약간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 목 같은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사돈처녀, 옛날에 보면 그렇게 결혼 안 한 시누이들이 지 옳게 괴롭히다가 시집을 못 가더라고. 아니면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겨. 지가 한 대로 벌 받는 거지 뭐겠어? 거 자꾸 우리 손녀한테 낳아준 엄마 말고 아무 상관없는 고모 닮았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우리 영미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사돈처녀한테 서운해. 왜 그렇게 마음을 곱게 못 써? 어찌 보면 거의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평소에도 말 맵게 하기로 유명한 우리 엄마는 분을 안 참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독하디 독한 말을 들어버린 신우는 저한테 뭐라 하지도 못한 채 저희 친정엄마 선에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결국 이 못된 것이 지 손으로 어쩌기 뭐하니까 저랑 사는 지 오빠를 구워 삶았더라고요. 얼마나 울며불며 곡을 한 건지 남편은 급기야 이날 밤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영미야, 나 진짜 장모님한테 실망이다. 나 장모님이 우리 수영이 찾아가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정말 못 참아. 얘 지금 계속 울고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본인 딸 때문에 남의 집 딸을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솔직히 어이가 없는 게 누구 쪽일까요? 우리 엄마가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지네 엄마가 남의 집 딸인 저한테 막말하던 거 그냥 듣고 있었던 건 누구였고요. 남편은 그럴 땐 제가 예민하다며 입 꾹 닫더니 지 동생이 똑같이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못 참겠나 봐요. 단번에 저는 거절해버렸어요. 왜 우리 엄마가 사과해? 아가씨는, 어머니는? 나한테 그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사과는 하셨나? 어머니 생신 때 말도 없이 식구들 몰고 오시고 기분 좋아서 술 드시다가 넘어지시고 소파에도 음식들 잔뜩 흘려놓으시고선 사과도 안 하셨어. 아가씨는 그날 내가 기껏 고생해서 차려드렸더니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비꼬아댔고 말이야. 자기는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누가 봐도 할 만한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인간은 자기가 그 집안 피인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더라고요. 좋아. 그럼 이혼해. 영미 너나 장모님이나 수영이한테 가서 사과 못하겠다면 나는 두고 볼 수 없어. 이혼할 거야. 이혼? 자기 지금 이혼이라고 한 거야? 사실 저도 이혼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애 낳고 부부끼리 다툰 날도 많았고 거기에 꼭 양념 마냥 시댁 식구들이 나서서 들쑤셔대니 충분히 조건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기가 있으면 부부가 조금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라는 말이 아주 아프게 박혀서 몇 번이나 악몽을 꾸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악몽은 남편이 이 집에 자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신우와 신우 남편까지 같이 불러들인 다음 저와 아기는 발로 차며 밀어내는 꿈이었어요. 저는 꿈에서 인어공주 마냥 입이 안 벌려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냥팔이 소녀처럼 울면서 맨몸으로 쫓겨나왔고요. 이런 저와 아기에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죄를 펑펑 뿌려대는 꿈이었답니다. 꿈이란 게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라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어찌어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네 언니께서 집 근처에 치킨집을 오픈하셨고 점심때 장사를 바짝 도와주게 되었어요. 이 언니 역시 시집살이로 꽤 마음고생하신 분이라 둘이 정말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나마 이 무렵쯤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 역시 집 밖으로 나와서 조금은 숨을 돌릴 때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컸지만 그럭저럭 넘기고 여기서 일하고 수다 떨며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었어요. 그쯤에는 남편과도 말을 잘 안 하고 냉전 중일 때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대뜸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지 가족에 관련된 건 정말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 가족 때문에 저랑 싸워놓고 또 본인 이득만 챙기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기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놔. 그날 수영이 남친이 집으로 인사 온대. 아, 우리 집 아니고 엄마 집. 그날은 알바 안 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인 건지. 주말 출근 안 하려는 주의이긴 하지만 오픈한 지 오래되지도 않아서 토요일은 엄청 바빴어요. 저도 친정 엄마한테 맡겨두고 토요일은 한동안 나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하긴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남편은 내팽개치고 애도 어디 맡기고 돈만 벌겠다는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야구 동호회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회식까지 하고 밤에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애도 안 보고 자버리는 인간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싫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록 남편도 밉상이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걸 제 탓이라는 투로 말해서 더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우리 엄마랑 수영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고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었어. 그거 한마디 사과하고 다독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꾸역꾸역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장모님도 안 볼 거야 이제. 뭐 당신이 알아서 안 모셔오는 것 같긴 한데 내 집에 우리 엄마가 못 들어오면 장모님도 못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서 주말마다 점점 밖으로 돌고 주중에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땐 언제고 갑자기 시간을 비우라고 그것도 자기 여동생 때문에 일정을 잡으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전 가고 싶지 않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제 굳은 표정을 보고 지도 약간은 간절해진 것 같았어요. 사정이 평범한 사정은 아니더군요. 나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수영이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결혼 얘기를 한다는데 굳이 집으로 찾아오겠다잖아. 오빠인 내가 결혼한 것도 아는데 나 혼자 가면 그림도 좀 그렇고 이후에는 바로 상견례 잡을 생각이라 그냥 관례라고만 생각해줘. 당신 보고 와서 뭐 음식하라 어쩌라 안 해. 그냥 나와 있기만 하라고. 이미 잔뜩 날이 서 있고 저를 겨냥하는 말투긴 했지만 듣다 보니 좀 궁금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얼굴에 비해 남자복이 없던 신우한테 어떤 남자가 저렇게 결혼하자고 들이대는 건지. 맨날 화려한 결혼 허상에 사로잡혀 허세 부리던 신우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남편도 일단 제가 같이 가줄 듯한 분위기인데다가 자세히 물으니 간만에 대답을 길게 했어요. 아빠가 어디서 손자리랍시고 물어왔는데 한성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자세히 모르지만 집안도 좋은 편이라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어해. 잘 보여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대대적으로 장을 보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네 이번에 좀 협조 좀 해줘. 이처럼 자기 딴엔 꼭 필요하단 식으로 말을 하기에 이날은 저도 참 뭐 그리 착한 사람 병에 걸린 건지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애를 또 맡겼어요. 하지만 치킨집 토요일 점심 장사를 다 뿌리칠 순 없어서 조금 도와주고 급히 시간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택시도 안 잡히고 남편도 뭔 놈의 여유를 부리며 야구 동호회에서 오는 건지 서로 따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남편이야 씻고 왔지만 전 그렇게 맞춰갈 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김 냄새를 잔뜩 입은 상태로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란 소리를 남한테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평소에 사이는 나빠도 적어도 이런 때에는 개념은 있겠지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나 봐요. 신우는 제가 인사하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 다시 돌아서서 나갈까 아니면 한판 붙을까 성이 막 나더라고요. 언니 뭐해요? 닭 튀기다 왔어요? 진짜 매너 없다. 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언니 그냥 그렇게 문가 쪽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 곧 올 텐데 가까이 붙어 앉지 말아요. 아휴 냄새 진짜 구리구리하네 정말. 그러면서 저를 완전 벌레 보듯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대로 신경 쓰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일을 도와주고 집에 들릴 새도 없이 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약속을 급하게 만든 게 누구냐고요. 바로 신우면서 그런 상황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냄새 난다고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까지 간만에 봤으면서 본인 딸 편을 들고 똑같이 저를 갈구시더군요. 세상에 어지간히 예의도 없다 진짜. 그놈의 알바니 뭐니 오늘 하루 안 하면 덧나냐? 신우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그런 기름 쩐내를 풍기면서 와? 지금 바로 시술할 수도 없고 내가 아주 다 창피해 죽겠네. 수영이 말 맞다나 너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 가까이 오지 말고. 그러더니 신우가 옆에서 더 거들며 뭐라는지 아세요? 제 성질에 여기까지 듣고도 그날 자리를 꽉 채우고 나온 게 용하긴 해요. 참고 참다 적기에 터트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밥 먹고 가세요. 과일이랑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름 냄새며 땀 냄새 너무 토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이 사람 밥 먹다 기분 다 잡치겠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눈 한번 안 쳐다보고 그릇 놓으면서 말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진짜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그 타이밍에 신우의 남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만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그 새 남자가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수영씨. 형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백화점에서 산 듯한 고급진 과일 세트를 갖고 들어서더군요. 저는 도무지 인사할 기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어거지로 목례를 했고 순식간에 그 남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코드 스캔하듯 훑어봤어요. 확실히 외모는 신우 그 반반한 얼굴과 맞먹을 정도로 좋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옷도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피부도 반질반질한 게 좋은 거 먹고 자란 있는 집 아들 느낌이 났어요. 누구네 집 아들인 우리 남편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일단 자리를 안내하려는데 신우가 와서 제 팔을 툭 치더니 식탁 끝 가장자리 쪽에 앉게 하는 거예요. 아예 말도 걸지 않고 눈을 쬐 흘기면서 저리 가라고 삿대질을 하더군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네, 이 대접 평생 잊지 않으마 하고 칼 갈듯 이를 갈고 참고 있는데 식사 대화 중에 결국 신우 본인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저로서는 분노를 토해낼 탈출구를 마련해줬으니 고맙다고나 해야 할까요? 자기 이거 더 먹어. 이것도 우리 엄마가 자기 온다고 해준 거야.
진짜 웃기는 게 이때까지 신우는 제 엄마, 아빠, 오빠 소개는 다 해줘놓고 새언니인 제 소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식탁 앞에 앉아있으니 당연히 그 남친이라는 사람도 절 보고 뉘시냐고 묻더군요. 저 이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그런데 신우가 진짜 얻어맞아도 할 말 없는 처사를 한 게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병풍처럼 앉혀놓고 대놓고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새언니야. 자긴 알 거 없어. 이거나 먹어봐. 이러면서 아주 저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눈길 한번 안 주고 상 무시하는 모습에 이제 전 더 이상 참을 만한 그 무엇도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건 이게 무슨 자리인 것을 다 잊고 이성을 던져버리고 난장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큰 소리 낸 건 아니고 그냥 저 역시 중얼중얼 들릴 듯 말 듯 초를 쳤어요. 알 거 없다니? 숨길 게 한둘이 아니라서 저러나?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이며 제 맞은편 앉아있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와 그 남친, 일제히 저를 무슨 도미노가 차르르 쓰러지듯 순서대로 고개를 들며 쳐다보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다시 생각하면 저도 참 뭔 배짱이었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긴 해요. 아이고, 말실수를 했네. 우리 아가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긴 동거 얘기는 흘리면 안 되지. 이 말에 신우는 누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응시했어요. 어머니도 물론이며 식사 챙김을 받고 있던 신우 남친도 뭔가 눈이 가려운 듯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너무 웃긴 건 시댁 식구 단 한 명도 거기서 뭔 말이 더 터져나올까 피가 말랐는지 그 숨막히는 몇 초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전 그 정적을 깨고 계속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진짜 마치 무슨 이날을 기다렸다가 제대로 엿이라도 먹이려는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렸었어요. 그러려고 작정한 건 아닌데 저도 애지간히 속에 화가 많았나 봐요. 뱉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잘 살면 된 거지 뭐. 새 인생 살면 되니까 옛 기억은 다 덮고 5년 동거했건 10년 동거했건 누구랑 결혼하면 무조건 신혼이니까 새 신부처럼 살면 되지. 그럼. 제 말에 가장 발빠르게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 남친이었어요. 생전 초면인 그것도 완전 쩔어 있어서 몰골이 아닌 자기 여친네 새언니한테 말이에요. 예? 아마 여기에는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이냐, 아가씨라니 설마 내 여친 얘기인가? 지금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여자 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축약되어 있던 말이었겠죠. 이때 모든 침묵을 찢듯 급히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 말을 막고 계속 할 말을 했어요. 지 여동생이 절 그렇게 갈궈대도 지 엄마가 막말을 퍼부어도 그냥 듣고만 있던 남편.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들러리 세운 내 남편이라는 인간을 보니 저도 심보가 못됐나 봐요. 그렇게 절 못살게 군 인간들이 쉽게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나는 바른 말을 한 거야. 저쪽도 다 알아보고 판단할 기회는 줘야 하잖아.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 존재도 숨기고 자기 5년 동거한 것도 숨기는 여친은 좀 그렇잖아. 애기 생길 뻔했던 것도 숨기고 그렇게 다 숨기기만 하면 어떡해? 이런 거 다 알고도 결혼하면 진짜 100년의 사랑인 거고. 신우는 이때 얼마나 얼얼했던지 얼음주머니를 코에 얹은 사람 마냥 온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버버 하면서 저를 부르는데 전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만 하고 일어섰어요. 아가씨, 진정한 사랑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전 남친이 바람나서 차버려가지고 그렇게 왕자님 같은 사람 만난다면서요? 그럼 확인해봐야지.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면 진짜 왕자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도 판단 잘해요. 도망가려면 지금이니까. 그리고 일어서서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부엌 쪽은 여전히 누가 물이라도 끼얹은 듯 한마디도 조금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조용하더군요. 이 일은 불과 2달 전의 일이고요. 저는 그대로 집에 들려 제 짐을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혼 진행 중이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지간한 각오로 그렇게 초를 쳐버린 게 아니고 언젠가는 괘씸한 신우며 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그냥 두진 않겠다고 늘상 그렇게 죄 없는 일을 갈아가며 다짐했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기어코 지들이 무덤 판 거 아니겠냐고요. 현재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날뛰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신우는 그 남자랑 깨진 게 분명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올곧게 소나무처럼 이혼 얘기만 고집하고 있어요. 제발 이혼만 되었으면 거기다 위자료라도 좀 더 주면 고마운 정도의 심정인 걸 보니 어지간히 저 집안과 남편이란 인간에 대해 질렸나 봐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다며 안 그러면 본인이 화병에 누웠을 거라는 걸 보니 저 역시 크게 후회는 남지 않아요. 정말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인간에 매여 더 이상한 인간들을 세트로 줄줄이 만나 끌려다녔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이혼이나 순조롭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